65세 부부 한 달 생활비 250만 원으로 사는 방법, 오늘 제가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노후 생활비 얼마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00만 원? 400만 원? 전문가들은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모자란다고요? 힘들다고요? 천만에요. 저희는 행복합니다. 아니,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불안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이야기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68이고요. 남편은 65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32년을 일했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 정리하고 큰아들 결혼 도와주고 작은 딸 전세자금 보태주고 나니까 손에 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받는 돈은 남편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 제 기초연금 40만 원 합쳐서 딱 250만 원이에요. 처음에 이 금액 나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TV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부부 노후 생활비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요. 적정 생활비는 400만 원이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는 50만 원이 부족한데 적정 생활비로 따지면 150만 원이나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때 제가 아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 언니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너무 밝게 사는 거예요.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부러웠어요. 언니한테 물어봤죠. 언니는 돈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 그랬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랑 비슷하게 받아.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그런데 충분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돈이 없다는 생각만 했지, 있는 돈을 어떻게 쓸지는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이랑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지출은 뭘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 노트를 꺼내서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집, 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경조사비, 여가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쓸지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 나왔어요. 역시 부족하네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 정말 이게 다 필요한 거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먼저 주거비부터 볼게요. 저희는 전세로 살아요. 1억 8천에 방 2개짜리 아파트요. 대출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없죠. 관리비만 나가는데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예요. 여름 겨울엔 좀 더 나가요. 에어컨 난방 때문에요. 그래도 20만 원 넘어가는 적은 없어요. 저희는 에너지를 아껴 써요. 낮에는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햇빛 들어오게 해서 전등 안 켜요. 밤에도 필요한 곳에만 불 켜요. 거실 큰 등 말고 스탠드 켜고요. TV 볼 때도 화면 밝기 줄여요. 보일러도 아껴 써요. 온도 19도로 맞춰놓고 외출할 땐 꺼요. 옛날엔 24시간 틀어놨는데 이제는 아껴 쓰니까 관리비가 확 줄었어요. 통신비는 저희 둘이 합쳐서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각자 2만 5천 원짜리 요금제 써요. 전화랑 문자 기본이고 데이터는 3기가씩 나와요. 모자라면 와이파이 써요. 집에 인터넷 깔려 있잖아요. 인터넷은 한 달에 2만 5천 원짜리 쓰고요. 케이블 TV는 끊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볼 거 천지예요.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공짜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케이블 TV 볼 필요 없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만 원 아끼는 거예요.
통신비 합쳐서 7만 5천 원 나가네요. 다음은 식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는 한 달에 식비로 70만 원 정도 써요. 많다고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루 3끼 먹으면 한 달에 180끼예요. 70만 원이면 한 끼에 3,900원 정도예요. 라면 한 그릇 값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장을 잘 봐야 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재래시장 가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요. 왜 화요일하고 금요일이냐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말 지나고 화요일엔 신선한 물건 새로 들여놓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엔 주말 앞두고 물건떨이 많이 해요. 그때 가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시장에서 뭘 사냐고요? 제철 채소를 사요. 지금 같은 1월엔 배추, 무, 시금치, 미나리가 한창이에요. 이런 거 사면 싸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비싼 채소는 안 사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요. 맛있긴 한데 비싸잖아요. 그 돈으로 배추 2통 사는 게 낫죠. 고기는 일주일에 1번 사요. 닭고기나 돼지고기요. 소고기는 한 달에 1번 정도. 국내산 안 사고 수입산 사요. 미국산, 호주산. 맛있어요. 제가 양념 잘하거든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 좀 넣어서 반나절 재워두면 어떤 고기든 부드러워요. 생선도 일주일에 1~2번 먹어요. 고등어, 삼치, 갈치. 제철 생선 사면 싸요. 과일도 제철 과일만 사요. 지금은 사과, 배, 귤이 한창이에요. 딸기는 비싸니까 안 사고요. 수입 과일도 안 사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이런 거요. 비싸고 별로 안 좋아해요. 사과 한 박스 사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죠. 쌀은 20kg 사서 2달 먹어요. 밥 한 끼에 쌀이 한 공기면 150g 정도 들어가요. 하루 3끼면 900g이고 한 달이면 27kg인데 저희는 점심에 가끔 밖에서 먹으니까 20kg이면 충분해요. 쌀은 정부 양곡 사요.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요. 반찬은 제가 직접 만들어요.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젓갈도 담가요. 시간 있으니까요. 김장김치는 작년 11월에 담갔는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배추 50포기 담갔거든요. 저희 먹고 자식들 주고 친구들 나눠주고. 김장 담글 때는 돈 좀 들어가요. 100만 원 정도. 그런데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 거니까 한 달로 치면 8만 원 정도예요. 김치 사 먹으면 훨씬 비싸죠.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가 맛있어요. 남편도 제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이렇게 식비 관리하면 한 달에 70만 원이면 충분해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저녁도 집에서 먹고 점심은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밖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어요. 외식은 일주일에 1~2번 해요. 국밥집 가서 국밥 먹거나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거나. 두 사람이 2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어요. 한 달이면 6만 원에서 8만 원 나가요. 이거 식비에 포함된 거예요. 의료비는 한 달에 평균 25만 원 나가요. 남편이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거든요. 한 달에 1번 병원 가서 약 타는데 15만 원 정도 나가요. 건강보험 적용돼서 이 정도예요. 저는 건강해서 병원 잘 안 가요. 1년에 1번 건강검진 받는 거 빼고는요. 그래도 가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동네 병원 가면 한 번에 1만 원에서 2만 원 나가요. 한 달에 2~3번 가면 5만 원? 저희 둘 합쳐서 병원비 20만 원 잡아놓고요. 보험료가 한 달에 12만 원 나가요.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들어놨거든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큰 병 대비하려면 필요해요. 의료비 총 32만 원 정도 나가네요. 교통비는 거의 안 들어요. 경로우 대권이 있잖아요. 만 65세 이상은 버스 지하철 공짜예요. 정말 감사한 혜택이죠. 저희는 어디든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가끔 택시 탈 때 있어요. 짐 많이 들었을 때나 비 많이 올 때나 밤 늦을 때요. 그래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해요. 차는 없어요. 있었는데 팔았어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가요. 그 돈 아껴서 필요할 때 택시 타는 게 훨씬 나아요. 경조사비는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 잡아놔요. 친구들이나 친척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갈 때요. 옛날엔 10만 원씩 냈는데 요즘은 5만 원으로 줄였어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가까운 사람은 10만 원 내고 그냥 아는 사람은 5만 원 내요. 친구들도 다들 이해해요. 우리 나이 되면 다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어떤 달은 경조사가 없고 어떤 달은 3번씩 있어요. 평균 내면 15만 원 정도 돼요. 보험료는 아까 의료비에서 말했죠? 12만 원이요. 그 외에 저축은 한 달에 20만 원 해요. 적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비상금으로 모아두는 거예요. 집 수리비 나갈 때, 가전제품 고장 났을 때, 갑자기 큰돈 나갈 일 있을 때 쓰려고요. 실제로 작년에 냉장고 고장 나서 60만 원 들어갔고 보일러 수리에 30만 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축한 돈에서 쓰고 다시 모으면 돼요. 여기까지 계산해 볼게요.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7만 5천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25만 원, 보험료 12만 원, 교통비 3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저축 20만 원. 합계 167만 5천 원이에요. 250만 원에서 167만 5천 원 쓰면 82만 5천 원 남아요. 이 돈으로 뭐 하냐고요? 이게 바로 저희 행복자금이에요. 옷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써요. 많이 안 사요. 계절 바뀔 때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요. 남편은 등산복, 운동복 위주로 입고요. 저는 편한 옷 위주로 입어요. 명품? 관심 없어요. 브랜드? 몰라요. 그냥 편하고 따뜻하고 깨끗하면 돼요. 이마트나 유니클로에서 세일할 때 사요.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착해요. 미용실은 저는 석 달에 한 번 가요. 커트만 해요. 1만 5천 원이에요. 염색이나 파마는 안 해요. 머리 상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은발 그대로 두니까 오히려 자연스럽대요. 남편은 동네 이발소 가요. 한 달에 한 번 8천 원 주고 깎아요. 미용비는 한 달로 치면 1만 원 정도 내요. 문화생활비로 한 달에 15만 원 써요.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전시회 가고요. 영화는 조조 할인 받아서 보면 2장에 1만 4천 원이에요. 한 달에 2번 보면 3만 원 정도. 공연은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공연 많이 봐요. 클래식, 뮤지컬, 연극 다 해요. 수준도 높아요. 가끔 유료 공연도 보는데 할인받으면 1만 원에서 2만 원이에요. 전시회도 무료로 하는 데 많아요.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이런 데 다니면서 문화생활 즐기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취미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써요. 남편은 등산이 취미라서 돈 안 들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켤 내면 되고요. 저는 요가를 배워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달에 3만 원 내고 배워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한 번에 1시간씩이요. 요가 배우고 나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허리도 덜 아프고 어깨도 덜 결리고. 그리고 뜨개질도 해요. 털실 사서 목도리 뜨고 손주들 모자 떠주고요. 털실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어요. 뜨개질하면서 유튜브로 드라마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친구들 만날 때 쓰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예요. 카페 가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요. 옛날엔 비싼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에 6천 원, 7천 원 주고 마셨는데 이제는 그냥 집으로 초대해요. 제가 커피 내리고 과일 깎아놓고 수다 떨어요. 친구들도 더 좋아해요. 편하고 부담 없대요. 친구 집에 갈 때는 제가 만든 반찬 싸가지고 가요. 김치, 장아찌, 나물 이런 거요.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여행비로 1년에 60만 원 정도 써요. 한 달로 치면 5만 원이네요. 1년에 4번 정도 여행 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내 여행이요. 경로우대로 버스 타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다녀요. 1박 2일이면 두 사람이 15만 원 정도 들어요. 모텔 숙박비 5만 원, 식비 8만 원, 입장료 2만 원. 해외여행은 비싸니까 안 가요. 우리나라도 갈 때 많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찰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고 매번 새로워요. 손주들 용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써요. 손주가 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씩 줘요. 적다고요? 손주들은 이해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신 제가 손주들 옷 만들어주고 뜨개질로 모자 떠주고 김치 담가서 주고 그래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기타 잡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써요. 생필품 사고, 청소용품 사고, 화장품 사고요. 화장품은 기초만 써요. 스킨, 로션. 비싼 거 안 써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요. 청소용품도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써요. 휴지, 세제, 샴푸, 치약 이런 거요. 여기까지 다 계산하면 옷 5만 원, 미용 1만 원, 문화생활 15만 원, 취미 10만 원, 친구 만남 10만 원, 여행 5만 원, 손주 용돈 10만 원, 잡비 10만 원. 합계 66만 원이에요. 아까 남은 82만 5천 원에서 66만 원 쓰면 16만 5천 원 남아요. 이 돈은 그냥 여유자금으로 남겨둬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2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250만 원으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불필요한 건 안 쓰거든요.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쓰고 감사하면서 써요. 주변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이 받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400만 원 받는 분도 부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쓸 데가 많아서요. 골프 치고 고급 식당 가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400만 원도 모자라죠. 800만 원 받아도 모자랄 거예요. 돈은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 우선순위는 이래요. 첫째, 건강. 병원비랑 보험료는 꼭 써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둘째, 먹는 것. 식비는 절대 아끼지 않아요. 영양가 있게 맛있게 먹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하니까요. 셋째, 관계.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보고 사람들과 교류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넷째, 여가.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해요. 인생은 즐기는 거니까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까 뭘 써야 하고 뭘 안 써야 하는지 명확해졌어요. 명품? 필요 없어요. 비싼 차? 필요 없어요.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저희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대신 건강하게 사는 것, 맛있게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해요. 250만 원을 지혜롭게 쓰면 행복하고 500만 원을 어리석게 쓰면 불행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밥 먹으면 맛있고 남편이랑 산책하면 즐겁고 친구들 만나면 웃겨요. 이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전문가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300만 원 있어야 한다. 400만 원 있어야 한다. 그런 말 들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건 평균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아도 부족해해요.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희 부부가 250만 원으로 사는 비결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계획을 세워요. 한 달 예산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정해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해요. 꼭 필요한 것부터 쓰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버려요. 셋째, 제철 음식을 먹어요. 싸고 맛있고 영양가 있어요. 넷째, 직접 만들어요. 김치, 반찬, 간식 다 제가 만들어요. 다섯째, 무료 혜택을 활용해요. 경로 우대권, 무료 공연, 무료 전시회 다 활용해요.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갖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불필요한 걸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과소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검소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세대가 너무 소비하면서 살았나 봐요. 있지도 않은 돈 빌려 쓰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명품 사느라 허덕이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했어요.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는데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250만 원으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살면서도 행복한 건 아무나 못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채워져요. 남편도 처음엔 은퇴하고 우울해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등산을 권했어요.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한두 번 가더니 재밌대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6시면 혼자 산에 가요. 거기서 친구들도 생겼고요. 같이 등산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이랑 등산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수다 떨고 오면 남편이 완전 행복해해요. 은퇴 후 행복의 비결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할 일을 만들어야 해요. 취미든 봉사든 운동이든 뭐든 좋아요. 할 일이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겨요. 둘째, 사람을 만나야 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친구든 동호회든 봉사단체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셋째, 몸을 움직여야 해요. 건강해야 행복해요. 운동하고 산책하고 스트레칭해야 해요. 넷째, 감사해야 해요.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와요. 2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250만 원이면 정말 감사한 금액이에요. 하루에 8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에 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우리는 정말 부자예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예요. 250만 원으로 사는 부자예요. 건강한 몸을 가진 부자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부자예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부자예요. 여러분도 부자예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250만 원으로도 200만 원으로도 300만 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책 읽고 저녁 먹고 TV 보고 이야기하고 잠들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매일 새로워요. 매일 감사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돈이 얼마든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행복은 선택이에요. 저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살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연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도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남한테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식한테 빨려나가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는 74세 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40 넘은 딸 둘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 2년째 아버지 연금을 갉아먹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사연을 저한테 털어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위도 없고 손자도 없고 딸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사나. 이 말 한마디에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참으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상황 속에 계십니다. 그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4세, 이름은 박종덕 씨라고 해두겠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0년 넘게 공장관리직으로 일하다가 65세에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구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국민연금 170만 원, 아내의 연금 50만 원, 합쳐서 매달 220만 원 정도.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찜질방도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닷새를 버티다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뭐가 드시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종덕 씨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합니다. 허리가 굽어버린 것 같았다고,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째 딸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42살입니다. 42살이면 이미 인생에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덕 씨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아내 잃고 텅 빈 것 같은 집에 딸이 들어와서 불 켜주고 밥 해주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맙다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딸은 안 나갔습니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그러더니 2달 후에는 둘째 딸도 왔습니다. 40살입니다. 이 딸도 하는 말이 같았습니다. 언니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종덕 씨 아파트는 방이 2개입니다. 하나는 종덕 씨 방, 하나는 아내가 쓰던 방인데 첫째가 그 방을 쓰고 둘째는 거실에 매트리스 깔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년 전 여름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덕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가겠지. 직장도 알아보고 독립도 하겠지. 설마 이 나이 먹은 딸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얹혀 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종덕 씨가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으면서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둘이 아직도 제 집에 삽니다. 큰딸은 알바를 가끔 하는데 돈은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작은 딸은 무릎이 아프다고 알바도 못한다고 합니다. 매달 연금 170만 원이 들어오면 식비 30만 원, 딸들 용돈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 큰딸 보험료 20만 원, 작은딸 핸드폰 요금 8만 원, 큰딸 신용카드 대신 내줬더니 이제 당연한 줄 압니다. 공과금 내고 나면 제 통장에 남는 게 30만 원입니다. 병원도 마음 놓고 못 가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습니다. 근데 딸들한테 나가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 썼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종덕 씨가 잘못하는 게 맞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종덕 씨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입니다.
아내 연금 50만 원은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끊겼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만 나오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종덕 씨 수입은 17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근데 딸들이 들어와 사는 집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식비가 3명이 먹으니까 최소 50만 원은 넘습니다.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안팎. 큰딸 핸드폰 요금 본인 것 말고 딸 것까지 내고, 작은 딸 보험료 아버지가 내주고, 가끔 딸들 병원비도 내줍니다.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딸들이 사달라는 과자, 음료수 다 담아오면 그게 다 종덕 씨 돈입니다. 큰딸이 인터넷에서 뭐 주문하면 그 결제도 아버지 카드에서 나갑니다. 계산해보면 매달 130~40만 원에서 150만 원 가까이가 딸들 때문에 나갑니다. 그럼 종덕 씨 손에 남는 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돈으로 당뇨약 사고, 혈압약 사고,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종덕 씨가 드시고 싶은 건 삼겹살 한 번인데 딸들 눈치 보여서 마음대로 못 사신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가 밥 한 번 먹자고 불러도 나가면 돈 쓴다고 거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74세 아버지가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사치인 세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종덕 씨만의 이야기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자녀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전체 동거 성인 자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부모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취업 실패, 이혼, 건강 문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입니다. 노인이 자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셋 중 하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왜 가난한지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한테 주는 돈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식 결혼 도와주고, 자식 전세 보증 서줬다가 날리고, 자식 사업한다고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아니면 오늘 종덕 씨처럼 자식이 들어앉아 살면서 조금씩 빨아가고, 이게 다 현실입니다. 그럼 왜 부모는 이 상황에서 거절을 못할까요? 종덕 씨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나가라는 말을 못하시냐고. 종덕 씨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없는 딸들이잖아요. 그 애들도 불쌍하죠. 40이 넘었어도 딸은 딸이고. 그 말 뒤에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가버리면 나 혼자 남겨질까봐 그것도 무서운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 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내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자책. 둘째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공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부모는 결국 참습니다. 자식이 뭘 요구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자식은 아버지 연금이 당연한 자기 몫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종덕 씨 두 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큰딸은 42살인데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이혼하면서 아파트 전세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직업은 예전에 미용 보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가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한 달에 30~4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겁니다. 그 돈은 자기 용돈으로 씁니다. 생활비는 아버지가 다 냅니다. 작은 딸은 40살인데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 지원도 없습니다. 왜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소득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두 딸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저는 쉽게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나라,
집값은 천정부지인데 월급은 제자리인 나라.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주저앉는 구조. 이 속에서 40대가 된 자식이 갈 곳 없어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해된다고 해서 부모가 무한정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종덕 씨는 74세입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무릎 수술도 한번 받았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으면 병원을 마음 놓고 가겠습니까? 종덕 씨는 허리가 아파도 파스 붙이고 버틴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면 돈 쓰니까, 그 돈 아껴서 딸들 밥 먹여야 하니까 74세 아버지가 허리에 파스 붙이면서 딸들 밥 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조금 더 파고들어보면 더 씁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종덕 씨 딸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큰딸은 20대에 취직해서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작은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흔들렸고 이제 40이 넘어서 다시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40대 경력 단절자,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직장을 떠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그러니 딸들도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가는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다 종덕 씨 나이가 80이 됩니다. 딸들은 50이 됩니다. 그때 가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덕 씨 건강은 더 나빠지고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더 힘들어지고 딸들은 50이 되어서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그 상황에서 종덕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간병까지 딸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 간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종덕 씨도 딸들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종덕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딸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관계가 꼬입니다. 억울하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떼를 쓰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고 진짜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덕 씨 입장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자식 흉이 날까봐. 근데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종덕 씨처럼 연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구조에서 일단 아버지 본인이 쓸 돈을 먼저 떼어놓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종덕 씨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딸들도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이 나면 그때는 딸들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돈, 병원비, 약값, 식비, 이 돈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딸들과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딸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여기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다. 근데 내 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대로 가면 내가 몇 년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뭔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딸들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뭔가 해볼게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딸들이 당장 취직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 가면 됩니다. 40대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면
장애 판정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걸 딸들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알아봐 주면 안 됩니다. 딸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만약 딸들이 반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버지가 나를 내치려 한다고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딸들이 존경하거나 말을 듣는 친처, 친구에게 중재를 부탁하거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 상담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덕 씨 본인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종덕 씨가 딸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계신 한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미안함이 결국 또 참게 만들고 또 주게 만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덕 씨가 딸들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30년 넘게 일해서 딸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습니다. 딸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 삶을 잘 꾸리지 못한 건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부 아버지 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덕 씨가 죄책감을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딸들을 사랑하는 것과 딸들의 잘못된 의존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딸들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딸들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버텨주면 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한계를 이야기해야 딸들도 비로소 자기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딸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 어떻게 자식 보고 나가라고 해요? 이웃에서 뭐라고 할 것 같고 자식이 상처받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서, 특히 40대 이상, 50대 이상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을 내보내는 게 부모 실패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 못하면 부모가 뭔가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40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자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70살 넘은 아버지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웃이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덕 씨가 지금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삼겹살도 못 먹고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종덕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종덕 씨, 딸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 건 당장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통장은 아버지 거예요. 연금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해서 만든 아버지 노후 자금이에요. 그걸 딸들이 당연하게 가져가는 구조는 바꿔야 해요. 지금 당장 딸들한테 나가라고 말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통장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연금 들어오면 먼저 아버지 생활비, 의료비를 별도 통장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딸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세요. 딸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때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린 조언은 아버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종덕 씨가 딸들을 못 내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려움을 그냥 두면 딸들은 계속 그 약점을 파고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정당화됩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겁니다. 가까운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거기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게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가 없어도 딸들이 없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 혼자서도 잘 지내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딸들한테 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가면 어떡하냐였던 게 내 인생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결국 딸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라는 이유로 딸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딸들 스스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종덕 씨 딸들 같은 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하고,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부모 품으로 돌아온 40대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게 늙은 부모밖에 없다는 게, 이게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덕 씨가 자기 연금 다 내주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종덕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딸들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그때는 딸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 가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좋아하는 친구 만나세요. 그렇게 아버지 삶을 지키셔야 딸들도 어딘가 기댈 언덕이 있는 겁니다. 종덕 씨가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74살 아버지가 자기가 병원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됩니다. 됩니다. 종덕 씨, 병원 가셔도 됩니다.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친구 만나셔도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종덕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40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기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종덕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밤에 혼자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셨을까?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마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드리세요. 밥 한 번 같이 드세요. 그게 그분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74세 종덕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라 싶으신 분, 혹시 우리 옆집 이야기다 싶으신 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다면 지금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내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연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삶을 위해 쓰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부터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어떤 부모도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기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힘입니다. 종덕 씨,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겹살 한번 드세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친구도 만나시고요.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딸들도 든든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그 이야기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